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반 세법개론 강의를 하고 있는 박세표 교사이고요.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그 강의 계획서를 제가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드려졌나 봐요. 그래서 이번 강의 끝나고 제가 이제 출력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걸로 보실게요. 일단 전 이렇게 이제 태블릿과 이런 PDF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지금 저희가 주말반의 컨텐츠가 슬림으로 나와 있죠. 슬림이라고. 왜 슬림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강의보다는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게 좀 더 압축적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슬림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슬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장 강의에서는 그렇게 20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강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나 다른 이제 제가 추가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그런 강의 들으시면은 거의 이제 일반적인 세법개론 강의랑 맞먹는 그런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왜 슬림이라고 했냐면은 일단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이 현장 강의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현장 강의에서 분량들이 대략적으로 한 80강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은 기본적인 내용들 다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그런 온라인 강의로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일단 먼저 강의 소개해 드리자면은 당연히 내년도에 있는 2025년 세무사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강의이다. 근데 1차 시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 세무사 시험이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의 범위가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1차 시험 준비하는 것이 곧 2차 시험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1, 2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공부해보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강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실 게 이제 그 1차 시험의 출제 범위인데요. 요 내용들은 제가 이제 설명회 때 설명해 드렸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보실게요. 일단 저희 1차 과목들 중에서 일단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있죠. 요 세 가지 법들이 이제 주요 법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출제 비중이 높은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것인데, 법인세법이 10문제가 있고, 그리고 소득세가 10문제가 있고, 부가세가 8문제가 있죠. 합치면 몇 개? 28개 되고 있는 거죠. 그 나머지가 보시면 이제 나머지 법들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처법, 국조법 있는데 대략적으로 다 합치면 12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28개와 12개인데 여기 보시는 파란색으로 칠해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저희 이제 현장 강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트인 것이고요. 나머지 요 내용들은 따로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공개 특강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기법이랑 국조법은 제가 하고요. 나머지 법들은 저희 학원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 강의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그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체 문항수 40개예요. 저희가 이제 맞춰야 되고 있는 것은 최소 몇 개인 거죠?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라면은 16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야지 40점 나오니까. 자, 그래서 옛날에 어떤 전략이 있었냐? 소위 말하고 있는 4488 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12개 있죠. 12개를 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니까 이제 난 공부해야겠다. 세무사 시험 준비하겠다. 라고 한 순간 5월부터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12개를 진짜 다 외우면 맞출 수 있거든요. 12개 다 맞췄다 해볼게요. 그럼 필요한 문항수 몇 개 남아있는 거죠? 4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개를 이제 28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8개는 이제 한 줄로만 이제 밀어봐도 4개는 건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영부영 1차를 붙고 2차는 그때 내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게 좀 더 이제 유효한 전략이었던 적이 있긴 있었지만 최근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여기 있는 문항들도 꽤 만만치 않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12개 다 맞춘다라는 저 전략은 좀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늘상 강조이 뭐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없고 주말에만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고 평일에도 퇴근하고 혹은 학교 수업 다 끝나고 공부해서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있는 법소부를 잘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주말반에 있는 학생들도 법소부를 잘 준비하는 분들이 잘 붙어 나가세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거 이것부터 먼저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요 과목들, 요 법들은 이제 국기법부터 여기까지 요 파트들은 지금부터 공부해도 되겠지만
이제 보통 이 기본반 끝나고 이제 여름 가을쯤에, 그렇죠? 가을쯤부터 좀 강의를 들어 놓으시면 되실 거예요. 그때 미리 한번 들어 놓으셔서 그때 한번 문제 풀어 보시고 나중에 객관식 시즌 때 와서 한 번 더 강의 들어보고 문제 풀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나름대로의 우리의 목표 점수를 만드셔야 돼요. 우리의 목표 점수는 얼마냐면은 50에서 60 사이예요. 요 사이를 준비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50에서 60 사이. 그럼 문항수가 최소 2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 20개를 어디에서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일단 우리가 요 밑에 있는, 이제 제가 뭐 많은 분들이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그냥 기타로 할게요. 기타법들. 이 기타법들을 몇 개에 맞추냐라는 건데, 열심히 하시면은 8개에서 10개 맞춥니다. 뭐 8개 했는데 해볼게요. 8개를. 그럼 이제 12개를 여기서 맞춰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12개를 그냥 뭉뚱그려서 법서부 12개 맞춰보자,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의 법에서 내가 몇 개를 맞출지를 전략을 짜보시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주말반 수강생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1차 수강생, 수험생들이 이 법인세는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인세 어려워하는 게 내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려워요. 얘는 어렵기 때문에 잘은 준비를 못하세요. 그래서 잘 준비해봤자 한 10개 중에서 4, 5개 맞추는 정도의 실력이거든요. 근데 잘해야 그거, 잘해야 그거. 근데 10개를 이제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드리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소득부가세예요. 소득부가세를 잘 준비해야, 얘가 기본이 잘 잡혀 있어야만 이제 우리가 1차 시험을 이제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부가세에서는 거의 다 맞춘다는 마인드로, 다 맞춘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는 제가 전범위를 다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그다음 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는 10개긴 한데 10개의 구성이 8 플러스 2예요. 이렇게 말하면 8개가 종합퇴직소득세이고 2개가 양도세예요. 근데 양도세가 이제 하나는 말문제이고 하나는 계산 문제인데 그러니까 2개 다 맞추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개는 맞춘다고 할 수 있긴 한데 좀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소득세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는 이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에서의 한 6개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14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법인세에서 내가 어느 정도 준비한 것만큼 잘 해보시면은 4개 하면은 여기에서만 18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락은 당연히 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의 점수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시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50에서 60점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내가 각각의 법에서 몇 개의 문항을 어디에서 맞출까라는 것을 스스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잖아요.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이거 나도 나름 할 수 있겠다. 그럼 이거 잘 준비해야지라고 해서 그 챕터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혹은 이 사람마다 그런 상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거에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그쪽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한 2-3번 보다가 안 되시면 접으셔야 돼요. 빨리 이제 엑시트를 하셔야 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과감하게 배제하시고 다른 파트를 좀 더 많이 시간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떤 챕터에서 공부를 할지를 잘 지금부터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몇 개의 문항을 어디에서 맞춘다라는 거는 잡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20주 동안 공부하시면서 그런 기본적인 골자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니 이 챕터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챕터는 뭐 1개, 2개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챕터에서 몇 개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대략적으로 각각의 법에서 한 챕터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보실게요. 그래서 한 챕터마다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챕터가 어려우면은 한 문제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일단 접근해 보실게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40문제가 있는데 이 40문제가 크게 문제 유형이 2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말 문제, 즉 뭐 이론형 문제라고 해서 내가 뭐 옳고 그런 걸 알고 있는지, 즉 OX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계산 문제가 있어요. 일단 1차 시험은 2개가 거의 반반 정도의 비중으로 추대되고 있습니다. 반반이래요. 그래서 이 12개는 다 말 문제고요. 여기에서는 거의 반반 정도예요.
반반일 때 우리가 뭘 좀 먼저 공부해야 되냐? 일단 말 문제는요. 지금 당장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암기하더라도 암기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뭐 어제 배운 거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 문제는 지금 당장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요런 게 있다 정도로만 정리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산 문제를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를 저희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뭐 예제도 있고 뭐 할 텐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많이 도움될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꽤 많이 설명드렸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그 밑에 설명드렸는데 다 아까 말씀드린 거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어려운가 세법이 라는 건데, 일단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우리가 법을 한 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소 3개인 것이고, 다 배우면 이제 7개의 법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된다, 모르는 게 제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그냥 이 법이 문제예요. 법이 나쁜 법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좀 양이 많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용어가 생소합니다. 분명히 한국말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 같은 거를 지금 당장은 조금 내가 이해하기 쉽게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휘발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금방 까먹어요. 내가 분명히 지난주에 보고 혹은 어제 본 내용인데 갑자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회계를 배웠었고 오늘 세법 배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보통 토요일 오후에 지나고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첫 주에 공부하시면은 지금은 굉장히 열정이 가득 차 있어요. 눈이 막 불타오르면서 이제 다 외워야겠다, 세법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막 다 외우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암기가 아니라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것은 내가 요 문구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뭐 암송할 수 있냐, 뭐 빈종에 쓸 수 있냐,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나 이거 어디서 봤어 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걸 만드셔야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보시고 이해해 본 다음에 계속 반복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 위주로만 이해를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내가 이 내용 어디서 봤어?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내가 이 내용을 이론 노트에 몇 페이지에서 봤어, 혹은 이론 노트의 왼쪽이나 뭐 오른쪽에서 봤어, 그런 정도로 이제 만드셔야지 내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요, 저는 그런 경우 있었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막 수험생이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제 뭐 잠들려고 누웠어요. 근데 갑자기 뭐 어제 배웠던 거 혹은 뭐 오늘 공부했던 게 갑자기 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약간 뭐 좀 막막하기도 하고 되게 좀 약간 가물가물한 게 있단 말이죠. 그때는 다시 책을 한번 펼쳐봤어요. 책을 펼쳐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뭐 잠든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내용이 교재에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틈틈이 책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강의도 틈틈이 들으시면서 그 내용을 익숙해지 만드는 것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좀 많이 강조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Y보다는 How가 더 중요하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세법도 당연히 법을 만들 때 그런 취지가 있단 말이죠. 이 법이 왜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도 있거든요. 안 드린 거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이 법을 왜 만들어졌죠? 만약에 이게 이 가정이 바뀌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얘기 시작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험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공부하고 있냐? 세법 교양 과목을 들으기 위해서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수험 목적상에 맞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시험이 여기 주제가 시험에서 얼마가 나오냐,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 그 교재 보시면 이론 노트에 파란색으로 칠해지고 있는 문구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런 내용들 우리가 뭐 이해하거나 반복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럼 시험에 얼마나 나오냐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시겠지만 객관식 세법 교재 같은 거 보시면은 기출 문제가 있어요.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 게 되게 디테일한 세부상, 뭐 이제 가정을 통해서 뭐 예외의 예외 이런 내용들은 사실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못 풀어요. 현실적으로 나의 수험 관련해서는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이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투자할지를 많이 좀 고민해 보시고 그것들 위주로만 좀 공부해 보실게요. 자, 그랬고요. 그다음 공부 방법인데 사실 뭐 이거는 다른 회계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당장 예습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습을 하지 않은 이유는 봐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보지 마시고 복습이 더 중요해요. 근데 복습을 할 때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좀 뭐냐면 또 이게 열정이 너무 과해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 내가 세법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세법을 잘 분석해야겠죠. 그래서 노트의 첫 장부터 하나하나씩 읽어보시면서 뭐뭐뭐 했다라는 거 점까지 다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정독하는 교재가 아닙니다. 정독이 아니라 중요한 것만 포인트로 집어서 보셔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내용들은 빠르게 그냥 훑어보시는 거예요. 훑어보시고 한 번 정도만 보신 다음에 나중에 파란색으로 강조되고 있는 거 혹은 사례 같은 것들만 이제 자꾸 반복해 보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강의에 설명되고 있는 사례나 예제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또 복습이라는 게 이제 자꾸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 것만이 복습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책을 보지 않더라도 복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면 통근하시면서 이제 뭐 강의를 들으시는데 저희 출근길에 강의 듣기 좀 어렵잖아요. 그럼 귀로만 들으세요. 귀로만. 제가 이제 뭐 유튜브나 뭐 팟캐스트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들으시면서 하시면 되시고 있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그게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머릿속에 떠올려봐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게 부가세인데 부가세에서의 뭐 납세의무자가 뭐였더라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계속 책이 없더라도 떠올려 보시고 나중에 책을 바로갔을 때 내가 그때 잘 몰랐던 부분들을 읽어보시면서 머릿속에 새기화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시험장 갈 때 뭐 어떻게 할 거면 시험장 갈 때는 책이 없이 내 머리만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내 머리에 그런 구조를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이 없더라도 그런 것을 반복해서 만들어보는 연습들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고요. 이제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한 게 이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이론 노트를 더 저에게 맞게 이제 노트에다가 만들었습니다. 뭐 잘했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노트를 쓰고 있는 거는 좋은데 노트를 이제 문제는 오늘만 쓴 게 아니라 내일도 써야 되고 모레도 써야 되고 회계도 해야 되고 원가도 해야 되고 법도 다 해야 돼요. 그 모든 과목들을 다 노트를 만들 수가 있냐? 어렵죠. 더 치명적인 거는 그렇게 쓴 노트를 안 봐요. 그러니까 쓰는 거에 의의를 두고 썼다, 나 잘했다 했는데 다음날에 시험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나만의 노트를 만들고 있는 것은요. 여기 있는 이론 노트 혹은 다른 과목이 있는 요약서가 있죠. 거기에 여백에다가 이제 조금씩 메모하거나 혹은 뭐 낙서하거나 그 정도의 커스터마이징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나만의 노트를 만들고 있는 것이지 이제 뭐 새롭게 이제 이쁜 노트 사셔가지고 뭐 만드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절대 비추천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만들지 마시고요.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인데요. 교재는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이론 노트가 있죠. 요거 있죠. 요거 준비하셨죠? 요 이론 노트 1권과 2권을 할 것이고요. 1권이 법인세랑 국기법이고 2권이 소득부가세예요. 소득부가세. 그래서 2권부터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2권부터요.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문제 뭐냐면 저희 그 강의가 이제 좀 압축적인 강의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법개론 기본서가 없어요. 그 이제 대학 전공경제 같은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걸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은 그 기본서에 있는 예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만들고 있는 게 이제 예제를 따로 만들고 있어요. 아직은 근데 책으로 나오긴 좀 그렇고 일단 제가 지금은 유인물로 드릴 거예요. 오늘은 없고요. 다음 주부터 제가 부가세 하나를 다 드릴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이제 같이 챙겨 놓으신 다음에 제가 예제 보겠습니다. 예제 같이 보시는 걸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실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있냐라는 것을 기출문제를 다 정리해서 OX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OX 내용도 같이 보시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강의가 시작될 때 지난주에 배웠던 챕터 있죠. 그 챕터에 있는 OX를 같이 풀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내용들 복습도 할 겸 겸사겸사 해서 한번 해보실 것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강의 진행 순서가 이제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인데요. 일단 부가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범위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인세는 전범위를 다 하지 않고 그나마 시험에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4장까지 그리고 7장에 있는 부당해상 부인까지만 설명드리고 나머지 챕터들은 선택이에요. 선택이시고 제가 별도의 이제 영상을 통해서 촬영해 드릴 것입니다. 그럼 그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나 세법 좀 안다. 세법 좀 친다. 뭐 이런 분들이 있거나 혹은 내가 작년도에 시험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을 본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법인세의 나머지 파트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 처음 공부한 학생입니다. 그런 분이시라면 그건 보지 마시고 여기 있는 것만 잘하세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의 방법 설명드렸었고요. 네, 질문 방법인데 이제 학원 주말에는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 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 끝나고 저희 서 있었거든요. 저 서 있으면은 이제 책 들고 오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이후에 이제 평일 중에 모르는 게 있으시다, 뭐 문제 풀다 잘 모르는 게 있다,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저희 학원에 그 밴드가 있나요? 지금도 있죠? 저도 가입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시면 제가 답해드릴 테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물어보실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학원에서 했던 게 뭐가 있냐면 학원에서 조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같은 수험생들과 많이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거의 만난 학생들만 거의 몇천 명 데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게 있다 하시면은 저한테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 최대한 답해드릴 것이니까 많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이제 그 이로노트 2권 있죠? 그 2권에 대한 내용들로 준비해 놓으실게요. 아시겠죠? 혹시 없으시면은 일단 지금은 좀 태블릿을 보시고 아시겠죠? 탭 보시고 다음 강의부터 이제 노트 준비해 주실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로노트의 중간에 보시면 제 부가세 1장의 1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보실게요. 자, 되셨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뭐 시험에 나오는 주제는 아니고요. 부가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고 있냐, 그걸 정리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실게요. 일단 부가치세는 말 그대로 부가치를 과세하기 위한 세금인 거예요. 자, 그러려면 그 과세의 대상인 부가치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걸 설명한 게 바로 요 파트에 되고 있는 거죠. 일단 부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산법이란 게 있습니다. 가산법은 뭐 결론적으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자가 있어요. 이 사업자가 어떤 제품을 원재료를 1,000원짜리를 사온 다음에 이걸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1,500원짜리로 만들어서 이 소비자에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업하는 동안 이 원재료를 나의 새로운 물건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게 있겠죠. 그 투입한 게 생산요소라 부르고 있는 생산요소. 이 생산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 경영 4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토지를 이제 사거나 혹은 은행 가서 돈을 빌려 오거나 혹은 사람을 고용해서 임금을 주거나 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건을 만들면서 필요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들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대가는 임차료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임금이 있는 것이고요. 내가 돈을 끌어오고 있는 자본의 대가는 이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경영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주고 있는 이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자는 1,000원에 물건을 사온 다음에 왜 이거를 1,500원에 팔고 있냐? 임차료, 임금, 이자, 이윤, 이게 내가 남들에게 줄 거 다 줄 금액들을 다 더해 보니까 그 금액이 500원인 거예요. 나는 1,000원에 팔아서 500원을 남들에게 줘야 되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남겨야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500원만큼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치를 우리를 부가가치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는 뭐 임차료, 임금, 이자, 이윤 이것의 합계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저는 이제 그 위에 있는 관점을 설명드릴 거예요. 위에 있는 관점, 이 공제법인데 뭐냐면 자 이거를 보시고 밑에 내용 보시면서 자, 판서에 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가 있죠. 이 부가가치 세율 10%를 과세하는 게 부가가치세인 거죠. 이 부가가치세를 뭐 줄여서 영어로 VAT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실제 세법에서는 이 부가가치를 직접 구해서 여기에 10%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 이때 부가가치는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마진의 관점이에요. 마진은 뭐예요? 이 사람이 얼마를 남겼냐라는 거죠. 그 남겼다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사람이 얼마에 사서 써볼게요. 자, 얼마에 팔았고요. 이 사람이 얼마에 사왔는지를 뺀 나머지예요. 매출 빼기 매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 거에서 판 것 빼서 얼마를 남겼냐? 그만큼이 이 사람이 새롭게 창출하고 있는 부가가치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도 이제 매출과 매입으로 쪽에서 각각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고 있는 거예요. 10% 곱하기 10% 하시면은 자 이때 우리 매출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고 있는 거는 매출에 대한 세금이다라고 불러서 매출세기라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매입에 대한 세금을 우리는 매입세기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매출과 매입을 쪼개서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으로 구하는 이 부가세를 우리는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 부르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해를 잘했는지 좀 보실게요. 자 이때 우리가 갑이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을이 있다 볼게요. 자 갑과 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때 우리가 갑이 을한테 이제 어떤 제품을 100원에 팔았어요. 그때 우리가 회계에서는 팔았다라 할 때 보통 쓰는 말이 매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가세에서는 매출이란 말을 안 쓰고 대신 뭘 쓰고 있냐면 공급이란 말을 씁니다. 공급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화 혹은 제품을 100원짜리를 공급했다라는 말이 있으면 회계상에서 이 사람이 매출을 올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처럼 다른 사람한테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을 우리는 매출자란 말이 아니라 공급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을은 뭐예요? 제품을 산 사람이죠. 제품을 산 사람이어서 우리는 매입자라 불러요. 공급자와 매입자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이 갑은요, 이 사람은 외부에서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사온 적이 없습니다. 매입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올린 매출이 100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마진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람의 부가가치는 얼마인 거예요? 100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매출 빼기 매입이니까. 근데 매입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부가가치가 100원이라는 것을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실제는 정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부가가치를 매출 빼기 매입이라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공급자의 관점에서는 부가가치 더하기 매입이 매출인 거예요. 내가 이 부가가치가 이 갑에게는 이미 정해진 숫자예요.
그래서 나는 사온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남길 것은 100원이니까 나는 매출을 100원만큼을 올려야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00원이 미리 정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급자가 100원에 물건 팔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 갑은 을한테 물건을 판 게 100원이니까 이제 100원만큼 대가를 받겠죠? 그렇죠? 이 100원의 대가, 이 제품에 대한 금액을 우리는 매출액이라 부르잖아요. 매출액. 그렇죠? 근데 부가세에서는 매출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을 불러요. 공급가액.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자, 갑의 매출이 100원이죠. 그럼 매출세액은 10원 되겠죠. 그래서 갑은 세무서한테 이제 10원만큼의 매출세, 부가세를 세무서한테 납부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어떤 문제냐면요. 보세요. 자, 갑은 을한테 팔아서 받은 게 얼마예요? 100원이죠. 그렇죠? 근데 100원 중에서 10원을 세무서한테 세금을 냈어요. 그럼 갑에게 남은 건 얼마예요? 90원이죠. 그러면 갑은 내가 남겨야지 한 게 100원인데 실제 남은 거는 90원인 거예요. 그래서 남긴 거와 남을 게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냐? 그래서 부가세는 간접세 방식 취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갑의 원래 매출액은 100원인데 이 갑이 내야 되고 있는 매출세 10원만큼 있죠. 이 10원을 갑의 돈이 아니라 을의 돈으로 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에서 10원을 더하고 있는 110원을 받아오고 있는 거죠. 이때 자, 공급가액 100원이고요. 여기에 부가세가 10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을한테 받아올 돈은 110원 있는 것입니다. 이 110원이라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쳐지고 있는 금액을 우리는 공급대가라 불러요. 그래서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이게 따라된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갑은 매입자인 을한테 부가세를 포함한 110원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고 이 중에서 100원은 내가 먹고 10원은 세무서한테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겠죠? 자, 이해됐으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똑같이 갑과 을이 있어요. 자, 이번에도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갑에게 정해진 부가치가 있고요. 이때 부가치가 400원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갑이 외부한테 사왔던 매입이 100원만큼이 있다 해볼게요. 100원만큼이. 그러면 갑은 을한테 얼마에 팔아야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매출액은 자, 다시 부가치는 매출 빼기 매입이지만 이걸 뒤집어 보시면은 매출은 매입 더하기 부가치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을한테 팔아야 되고 있는 금액은 500원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갑은 을에게 매출액 공급가액은 500원이고 부가세는 50원을 받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갑은 세무서한테 세금을 얼마 내요? 50원 주고 있는 거죠. 매출세액으로. 대신 또 뭐냐면 자, 갑은 내가 다른 사업자한테 사온 게 1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매입자로서 이 100원 샀을 때 상대방한테 공급가액 100원과 부가세 10원을 준 게 있겠죠. 이 10원은 이 갑이 매입할 때 발생한 세금이니까 매입세액이죠. 근데 그 매입세액은 다시 세무서한테 돌려받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매출세액은 50원이고 매입세액은 10원이니까 차액은 40원 나오죠. 그 40원이 이 부가치 400원의 10%와 같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치 10%를 직접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과 매입을 쪼개서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으로 세금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이건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설명 다시 드리고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실게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이 1-2번이 있습니다. 여기서 1-2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위에 나와 있던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례 1-2번 그림 보시면은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다라고 연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실게요. 아무튼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우린 지금 요 B에 대한 내용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 사업자, B 사업자, C 사업자를 거쳐서 소비자의 물건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전체 거래 단계에 대해서 물건을 팔 때마다 매출세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고요. 물건을 살 때마다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A 사업자는 사온 게 없는 거니까 매출세액만 10원 발생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B 사업자는 사온 게 100원, 판 게 500원이니까 매출세액은 50원 발생되고 있고요. C 사업자는요, 소비자에게 판 게 1,000원짜리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매출세액이 100원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그래서 요까지 매출세액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B 사업자와 C 사업자는 내가 전 단계 A 사업자 혹은 B 사업자에게 사온 매입세액이 10원과 50원이 있잖아요. 이 10원과 50원은 나에게 매입세 공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세액은 내고 매입세액은 돌려받아서 내가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은 40원, 50원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이때 이 매입세액을 왜 공제하냐? 그 공제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보실게요. 자, 우리가 다시 위를 보시면 원래 우리의 목표는 부가가치세여서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세법은 전 단계 생액공제법에 의해서 자, 세율 10%로 과세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가 아니라 뭐냐면은 공급가액, 즉 매출액이었어요. 그렇죠? 매출액. 즉 우리는 부가가치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을 과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매출액 과세할 때 어떤 문제냐면요. 자, 그림 보시면 자, 우리 B사업자는 매출액이 500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500원의 구성 요소는 뭐예요? 부가가치 더하기 매입액이죠. 부가가치는 얼마? 400원이죠. 매입액은 10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500원은 400 플러스 100원인데 이 100원은 B의 매입액이죠. 그렇죠? B의 매입액은 바꿔보시면 전 단계 A의 매출액이에요. 그렇죠? 근데 A의 매출액은 또 뭐예요? A의 부가가치죠. 그러면 이 500원이라는 것은 자, A와 B까지 발생되었던 부가가치가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C를 볼까요? C는 매출액이 1,000원이었어요. 얘는 부가가치 500 더하기 매입 500이죠. 이 매입 500은 B의 매출액이고 B의 매출액은 B까지의 부가가치가 더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C가 소비자에게 팔고 있는 1,000원이라는 것은 A, B, C 거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부가가치가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자, C가 내고 있는 매출세액 100원 있죠. 이 100원이라는 거는 A, B, C 전체 부가가치의 누적 금액의 10%와 같죠. 다시 말해서 C가 내고 있는 부가가치세에는요, A의 부가가치와 B의 부가가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우리 세법은 자, 보세요. 만약 우리가 매입세액 없이 매출세액만 낸다 해볼게요. 그러면 매출세액 낸 금액 A, B, C를 더하시면 얼마예요? 160원 나오죠. 그쵸? 160원. 근데 이 160원과 이제 우리가 비교할 게 실제 세무서가 의도하고 있는, 세법이 의도하고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세무서는 아무튼 부가가치의 10%를 과세한 게 목적이었으니까 자, A한테는 100원의 10%인 10원 과세되고 있는 것이고 B는 300원의 10%인 40원, C는 500원의 10%인 50원을 과세하는 것이 원래 의도한 거예요. 그럼 원래 의도한 건 얼마인 거죠? 다 더해보시면 100원 나오죠. 그래서 실제 과세한 거랑 의도한 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르고 있는 거죠? C의 매출세액에 이 A, B가 섞여 있잖아요. 즉 A의 부가가치와 B의 부가가치는 다른 데서도 또 과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우리 세법은 최대한 이중과세를 피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과세하면 되고 있는 거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과세고는 너무 이건 가혹한 세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중과세 어떻게 제거하고 있냐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출의 10%를 과세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C에 있는 자,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고 있는 C의 매출세액만 잘 걷어내고 있으면 세무서는 더 세금을 과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와 거래할 때만 세금을 과세하고 A와 B, B와 C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의 거래가 있죠. 이게 최종 단계의 거래고 얘네끼리는 중간 단계의 거래예요. 즉 뭐냐면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 그 중간 단계의 거래는 사실은 부가세를 과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납부한 매출세액 10원, 요 10원만큼은 사실은 과세할 필요가 없는 건데 괜히 B가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B 너가 돈을 냈으니까 그 낸 돈 다시 세무서가 돌려주겠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매입세액 공제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A가 낸 거는 B가 돌려받고 B가 낸 거는 C가 받고 있는 거죠. 그럼 C가 낸 건요 소비자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C한테 내는 세금이 목표한 세금이다. 나머지는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걷고 있는 것이니까 다시 돌려주겠다. 이게 매입세액 공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매입세액 공제의 필요성 왜 하고 있는 거죠? 왜냐고 물어본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의 메커니즘 뭐였어요? 무조건 판 거에 10%만큼을 과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래한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최종 소비자인지 B인지 소비자인지 가리지 않고 일단 판 거의 10%를 과세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산 거의 10%를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죠. 그런데 B와 C는 내가 산 거에 10%만큼 매입세액을 돌려받았죠. 그렇죠? 근데 최종 소비자는 내가 C한테 물건을 사와서 부담한 세금 100원 있죠? 이걸 돌려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 B, C 소비자는 어떤 차이가 있냐? 바로 사업자와 사업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입세액은요 무조건 산 거의 10%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요건이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이 나와 있고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세금 계산서 수치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요. 다시 그림 보실게요. 만약에 이 을도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인 겁니다. 갑은 그러면 이제 매입자한테 물건을 팔면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거래할 때 받아오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부가세를 거래하자마자 을한테 받아오고 있죠. 이때 이 거래하자마자 받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거래징수라 불러요. 거래징수. 그래서 거래하자마자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을사업자는 내가 이제 갑한테 부담했던 세금이 있으니까 세무서에 가서 세무서님 제가 사온 게 매입세액이 50원 있는데요. 이 50원 저도 빨리 돌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무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증거 있어? 하는 거예요. 증거 있어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이라는 공급자와 거래했고 그 결과 나는 매입세액을 50원을 부담했습니다라는 증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은 을한테 돈을 받아오면서 저는 을과 거래했고 을이 아주 성실하게 공급가액 500원과 부가세 50원을 잘 냈습니다라는 증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증빙이 뭐냐면 바로 세금계산서인 거예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줄여서 텍스 인보이스를 불러요. TI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이 부가세 신고할 때 자기가 거래했던 증빙 요거를 보여주면은 세무서가 이걸 보고 50원 매입세액을 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공제 첫 번째 요건 이 증빙이 있어야 한다. 그 증빙이 바로 세금계산서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돌아오시고 보시면 다음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과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이 있죠. 이와 관련된 사례를 좀 보시죠. 밑에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있죠.
자, 우리가 사업자예요. 우리 사업자인데 사업에 쓰기 위해서 제품 10개를 매입했어요. 제품 10개를 매입했는데 그 중에서 올해 단기 말까지 사용된 재화가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3개는 안 쓰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사업에 쓴 거는 7개이죠. 그러면 내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거는 7개만 공제하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매입세 공제 요건은 뭐라고 했었죠?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린 거예요. 지금 당장 쓰지 않더라도 앞으로 내가 사업에 쓰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공제가 돼요. 언제? 샀을 때 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10개를 다 공제해요. 그리고 3개를 나중에 사업에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3개는 사업에 안 썼지만 지금 공제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일종의 세무서 약속인 거예요. 세무서님, 제가 물건 산 게 10개가 있는데 아직 7개는 썼고 3개 남아 있습니다. 3개 남아 있는데 이거를 지금 못 쓰고 있지만 다음 기회 사업에 꼭 쓸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그래 알겠다 라고 하고 그 3개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보세요. 근데 그럼 그 3개를 사업에 쓴다면은 그 매입세액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 그 3개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사업에 안 쓴 거예요. 뭐 혼자서 썼던지 간에 혹은 선물로 주든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3개는 사실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안 되고 있는 거죠. 공제하면 안 되는 게 전기에 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세무서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거죠, 사업자가. 자, 그래서 그 잘못 공제한 3개는 나중에 언젠가 그 과다하게 공제한 거에 대해서 추징을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벌을 줘야 되고 있는 거죠. 세무서가 그 사업자한테 너 약속 어겼어. 너 혼 좀 나야 돼. 라고 해서 혼을 내야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혼 내는 것이 부가세에 다뤄진 가장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매입세 공제 요건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리어서 아직 안 쓴 것도 샀을 때 공제가 된다. 근데 그 안 쓴 것을 사업에 실제로 안 썼다면은 나중에 어떤 제재, 추징들이 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다 차차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랬고 그 밑에 4번을 보시면, 자, 4번은 이회독이 있죠. 이게 뭐냐면 요 내용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가세를 한 번 싹 보신 다음에 다시 이 그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나중에 보시면 이해되실 거니까 지금 보지 마실게요. 보지 마시고 일단 지금 나와 있는 3번에 대한 개념만 잡아 놓으실게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의 설명들이 뭐가냐면, 자, 보시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A에서 B한테, B에서 C한테, C에서 소비자한테 거래하잖아요. 이 거래할 때마다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거래 단계마다 발생되고 있는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을 우리는 다단계라 부릅니다. 다단계. 그래서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그럼 다단계의 반대말은 뭐예요? 다의 반대가 단이죠. 단단계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딱 한 단계만, 딱 한 번만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무서예요. 여기에서 한 번만 딱 과세할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과세할 거예요? 그렇죠. C인 거 C. 왜냐면은 지금 C가 내고 있는 매출세금 뭐다? A, B, C 전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가치의 누적액이잖아요. 그래서 C한테 과세한다? 그럼 전체 과세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리고 그럼 중간 단계는 A와 B는 사실은 매출세액을 과세하나 마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단계이나 단단계이나 세무서 수입은 똑같아요. 그렇죠? 다단계일 때도 100원이고 단단계일 때도 1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그 어려운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고 있는 다단계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보시면, 자, 사업자 간의 거래 A에서 B, B에서 C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업자 간의 거래는 세수 중과권 없어요. 즉 과세에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왜인 거죠? 어차피 그 매출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거니까. 다만 왜 그러고 있냐? 사업자 간에 철저한 세원 관리를 한 거인 거예요. 세원 관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A 사업자, B 사업자는
사업자끼리 거래하고 있는 중간 단계 사업자이지만 이제 다단계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신고하고 있는 거 세무서한테 세무서님 제가 이번에 B한테 팔아서 올린 매출이 100원입니다. 혹은 매출이 500원입니다. 라고 신고할 거예요. 그럼 세무서가 그 내용을 보시면서 이 사업자한테 매출액이 100원 혹은 뭐 500원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법인세나 혹은 소득세를 과세할 때 참고해야겠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다른 세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다단계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세수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은 뭐예요?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만 세금이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중간 단계에서는 전부 다 매입세금으로 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개념 부가세의 이해는 얘도 이회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지 마시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국경세 조정이 있는데 시간이 좀 되었으니까 잠깐 쉬었다 해서 할게요.